네, 이번 시간은 이제 구심가속도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센트리피탈 액셀러레이션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심가속도는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나 또는 앞에 원운동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뉴턴의 제2법칙에 우리가 제2법칙을 공부할 때 F는 ma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들은 속도가 여기 보시면 A 지점을 지날 때의 속도, B 지점을 지날 때의 속도가 계속해서 이제 속력은 일정하지만 속도는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원운동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매 시시각각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속 원운동이라면 크기는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등속 원운동이나 입자의 순간 속도는 다 접선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접선이라고 하는 건 그 점에서 이 반지름의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반지름의 정확히 수직한 방향의 속도 또는 그 원에 접하는 속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구심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이 됩니다. 반지름분의 순간속도를 쓰는 거죠. R분의 V제곱 하면 그 지점에서의 구심가속도가 구해지게 돼요. 이때 구심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교재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동일한 그림을 다시 7번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VI, A를 지날 때의 속도를 VI, B를 지날 때의 속도를 VF라고 썼습니다. 이때 이제 VI와 VF는 각 세타만큼, 델타 세타만큼의 각이 변한 거죠. A에서 B로 이렇게 회전했을 때의 각이 델타 세타인데 V는 R의 수직이 되기 때문에 역시 V의 각의 변화도 방향의 변화도 델타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델타 V를 계산하기 위해서 VF에서 VI를 빼준 즉 VF에서 음의 VI를 더해준 벡터 연산을 하게 되면 이게 델타 V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 삼각형을 눈여겨보시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안쪽에 이 사이각이 델타 세타가 되고 길이가 같은 양변의 크기가 VF, VI는 크기는 같다고 했으니까요.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V가 이제 밑변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삼각형은 위쪽에서 보는 이제 반지름과 이 호의 길이의 직선, 호의 길이가 아니라 AB를 연결하는 직선이죠. 델타 S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등변 삼각형과 닮은 꼴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비율을 이용하면 자 V분의 여기 V죠. V분의 델타 V죠. 긴 거리 길이분의 짧은 길이는 여기서도 긴 길이분의 짧은 길이 그래서 R분의 S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 V에 대해서 정리하면 델타 V는 R분의 V 곱하기 델타 S가 되는데 왜 델타 V를 정리했냐면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양변을 실제로 이제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그게 평균 가속도인데요. 이걸 나눠주지 마시고 그냥 미분을 직접 해버리면 되겠죠. dv dt가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R분의 V ds dt가 이게 V가 되겠죠. V 앞에 V가 이미 나와 있고 ds dt도 V가 되기 때문에 R분의 V 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의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의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는 이 속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가속도는 0이 되는 거죠. 이 속력이 더 빨라지거나 느려져야 접선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속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접선 가속도는 즉 AT는 제로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AT는 제로가 된다. A는 R 알파라고 했으니까요. R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또한 제로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등속 오는 동안은 입자의 경우에는 그 가속도가 이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겠죠. A는 R분의 V 제곱이 구심 가속도가 된다. 그리고 V는 R 오메가로 바꿔주면 이렇게 R 제곱 오메가 제곱을 R로 나눠서 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V로 나타낸 이거는 오메가로 표현한 구심 가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접선 가속도가 있게 되는 거죠. A는 R알파로 접선 가속도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의 접선 가속도. 근데 이 둘은 서로 수직이에요, 수직.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줘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제 7.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400m인 즉 R이 400이 되는 거죠. 400m인 경주용 자동차가 이런 속력에서 5초 동안 이런 속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하게 가속된다 그랬으니까 평균 가속도나 순간 가속도나 동일하게 될 겁니다. 자, 50m/s의 속력을 얻을 때 딱 중간에 될 때네요. 40에서 60으로 갈 때, 중간에 갈 때 자동차의 구심 가속도의 크기도 구해보고, 이건 이제 구심 가속도 A는 어떻게 나와요? C는 R분의 V 제곱 또는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고요. 접선 가속도는 AT는 R 알파로 구해줘야겠죠. 전체 가속도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곱 루트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는 R분의 V 제곱은 자, 이제 순간이니까요. 반지름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속도가 50일 때 계산해보면 6.25 m/s 제곱이 계산이 되고 각속도를 먼저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겠죠. 0.125 라디안 퍼 세크. 자, 접선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A는 R알파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dv/dt죠. 델타 V 나누기 델타 T가 되는데 이때는 접선 속도. 그런데 속도 자체가 다 접선 속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5초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에서 4m/s 제곱에 AT가 접선 가속도가 구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를 구하라 그러면 알파는 바로 AT 나누기 R이 돼야겠죠. A는 R 알파니까 알파는 R분의 AT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전체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제곱 루트로 이렇게 구해줘서 7.4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원운동을 할 때요. 이런 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나고 있을 때 이렇게 속도가 이런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는 항상 이렇게 반지름에는 수직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이때 이 가속도가 바로 이 접선 가속도가 이 방향으로 있는 가속도가 4.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심 방향의 가속도가 6.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을 더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겠죠. 이게 전체 가속도. 이게 이제 7.42 m/s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하적인 그림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서 알 수 있어야겠어요. 네, 그리고 7.4절에 가서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가속도를 열심히 공부했던 건 사실은 뉴턴의 제2법칙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원운동에서 그리고 이때의 원운동은 등속 원운동입니다. 자, 구심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을 우리가 이제 구심력이라고 하죠. 센트리피탈 엑셀러레이션 이게 구심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포스. 그래서 이걸 구심력 그래서 교재는 따로 용어가 없네요. 그렇죠? 영어적인 용어는 없고 그냥
F는 ma를 적용했다. 이 R자 힘이죠. R자 힘. 뉴턴의 제2법칙은 항상 그때 F는 R자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F는 ma가 되고 그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어요. 이때 여기 있네요. 이걸 이제 구심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매달아서 실로 줄에 매달아서 돌리고 있을 때 이 줄이 당기는 힘, 여기서 뭐 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력이 있어야지만 얘가 이제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력이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력이 구심력이 된다. T는 R분의 V제곱 곱하기 이렇게 M이 있는 거죠. 이렇게 또는 M 곱하기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좀 보고 넘어가죠. 여기 이 인공위성은 어때요? 인공위성은 지구를 원운동으로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성들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줄을 매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중력. 그래서 이 경우는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구를 돌고 있는 달도 구심력, 중력이 구심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심력도 존재하는데 이 원심력은 그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뭘 돌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마치 그 구심력이 없으면 달아날 수 있는, 달아난다는 얘기는 원운동을 하지 않고 반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지름 방향으로 튕겨져 나갈 것과 같은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하는 힘은 아니죠. 왜냐하면 줄이 끊어진다고 해도 이 물체는 튕겨져 나가진 않고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반지름은 이렇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것뿐이죠. 원심력은 실제 하는 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은 음의 부를 붙인다 그랬는데 우리가 적용하지 맙시다. 이건 적용하지 마시고 그냥 크기로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이거를 음의 기호를 붙이지 않고 쓰는 걸로 우리는 약속을 합시다. 안전벨트 착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원운동 하고 있는 거죠. 원운동 하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이때 트랙과 자동차 사이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원운동을 할 수 있죠. 마찰이 없으면 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뒤나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트랙의 중심이 이쪽이라고 하자면 트랙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 이게 이제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지면에서 봤을 때 중력과 수직항력은 평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이 나오는 이유는 마찰력의 최대값인 최대 정지 마찰력의 범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 곱하기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양변 이 변들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괜히 불편하잖아요. 전체를 그냥 플러스로 애초부터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쓰자는 얘기입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이 된다.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고 그 값이 구심력이 된다. 그러면 이 결과로부터 여기 뮤s mg 그 수직항력이 중력과 같을 거고요. 그게 r 곱하기 m분의 v 제곱이 되니까 양변에서 m은 약분하고 뮤s에 대해서 풀면 r분의 v 제곱이 되는데 사실은 v에 대해서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v에 대해서 풀면 루트 r 곱하기 뮤s 곱하기 r 곱하기 g가 나오게 돼요. 뮤s r g가 나오죠. 여기서 요 식에서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최대 선속력이 되는 겁니다. 이 속력보다 더 빠르게는 이제 회전할 수가 없죠. 이것보다 더 빠르게 하면 마찰 계수가 딱 이 값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이 값이 되지 않고 R이 더 커지게 돼요. R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반지름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이 트랙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예제 7.7번 자동차 경주장이 있는데 이 자동차 경주장은 이제 원형 트랙이 무한정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트랙을 이렇게 세워서 각도만큼 트랙을 기울게 해서 이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도 빠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울어진 도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평에서 봤을 때 중력이 있고 수직항력은 이 지면의 수직한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을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n의 수직과 n의 수평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은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되어야겠죠. 요각이 세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평은 n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힘을 다시 분해해서 그려볼 수 있는데, 이러면 n 코사인 세타가 중력과 같아지는 평형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n 사인 세타가 이게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예제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심력은 n 사인 세타가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그리고 n 코사인 세타는 중력과 평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n을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거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직접 하나하나씩 써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n 코사인 세타는 뭐였어요? 이게 mg였죠. 그리고 n 사인 세타는 구심력이 돼서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 그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 바로 탄젠트가 되는 겁니다. 양변을 변변 나눠주면 여기 좌변이 탄젠트 시타가 되고, 우변은 m이 약분돼서 탄젠트 세타가 여기 rg분의 v 제곱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v 값은 어떻게 돼요? v 제곱은 요 식에서 rg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 v는 이제 루트만 해주면 되겠죠. 루트 rg 탄젠트 세타가 돼서 v 값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재에는 좀 괜히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도 이제 v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이제 영상을 멈추고, 교재는 이제 변수들의 관계를 계속 따라가면서 했는데, 여기에 r 넣어보시고 g 넣어보시고 탄젠트 세타 이제 구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각도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울기 31도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31도. 교재에도 탄젠트 세타가 구해져 있나요? 여기 있었네요. 31도.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놀이기구 타기 구심력을 에너지 보존과 결합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최고점을 지날 때의 속력, 최저점을 지날 때의 속력인데 어디가 더 빠르겠습니까? 놀이기구 타본 사람은 알 수 있죠. 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 속도가 느려졌다가 내려오면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력이 외부에서 따로 가해지지 않는 한 아래가 당연히 더 속력이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지점을 지날 때 승객에게 작용하는 힘은, 여기 있는 승객에게 작용하는 힘은 위로 이 레일이 바닥이 위로 미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중력 이렇게 쓸 겁니다. mg와 수직력 nt, nb라고 할까요? nb 아래에서의 수직력이니까 nb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소문자 nb라고
이렇게 써보고요. 위를 지날 때는 위에 트랙이 바닥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미는 힘이 NT가 되는 거고 중력도 아래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mg도 아래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원의 중심 방향의 힘이 합력이 두 개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NT 더하기 mg가 작용해서 이때는 m 곱하기 가속도 F는 이게 F죠. F는 ma가 되니까요. r분의 vt 제곱 이게 이제 v 최고점에서 vt예요. vt 여기서의 속력을 vt라고 합시다. 아래에서의 속력은 이제 vb 더 빠른 속력이죠. 자, 아래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 지점에서 R자 힘은 F, 이게 F예요. R자 힘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NB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MG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되니까요. 이게 M 곱하기 또 R분의 이때는 VB, V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언뜻 보면 위에는 두 개 더해져 있으니까 더 큰 힘 같지만 아래에서는 NB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때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기 적용하게 되면 지구가 하는 일, 지구는 위에 있는 걸 끌어내려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해서 ER만큼 더 아래로 내려온 거니까 중력이 일을 했으니까 속력은 더 빨라져야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서 여기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EMGR만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식을 쓰게 되면 2분의 1 m v b의 제곱은 이건 제곱은 2분의 1 m vt의 제곱 더하기 EMG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맨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아래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잡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고 위에서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까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VB와 VT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VT와 VB 사이의 관계식 외에 식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이 식들을 연립해서 풀면 수직력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를 지날 때에 이 수직항력이 0이라면 NT가 0이라면 그 MG가 온전하게 MG가 90력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R분의 MV 제곱이 되겠죠. 그럼 VT를 계산할 수 있어요. VT를 계산해서 여기다 놓으면 VB를 또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식에서 그죠? VT를 계산해서 여기 넣어서 VB를 계산하고 그 VB를 여기 이 식에 집어넣어서 NB까지 확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 이런 순서가 되는데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교재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연립방정식을 곧바로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식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NT가 0이라면 즉 최고점을 지날 때 마치 무중력 상태인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레일이 가는 수직항력은 0이 되는 때라면 MG가 90력 역할을 하겠죠. MG는 M 곱하기 R분의 V T제곱 이 식을 다시 쓴 겁니다. 이 식을 이렇게 쓰고 또 이때 여기 이 식에서 양변을 M으로 나누고 2를 다 곱해요. 그러면 여기 그냥 VB의 제곱은 VT의 제곱 더하기 4RG가 되겠죠. 4RG 맞나요? M으로 나누고 2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식에서 N-NB-MG는 M 곱하기 R분의 VB 제곱인데 이게 R분의 VT 제곱 더하기 M 곱하기 4mg가 되겠죠. 4mg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적용한 거예요. VB 제곱에 얘를 대입해 보면 R분의 MVT 제곱 더하기 4mg가 나오는데 요거 자체가 지금 mg잖아요. 요거 자체가 mg.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mg가 되니까 이 우항은 5mg가 돼야겠죠. 5mg. 그러면 NB는 따라서 NB는 6mg가 돼야죠. mg까지 이항하게 되면 6mg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이 6mg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2절에 겉보기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원심력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겉보기 힘은 fictitious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fictitious는 실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실제 그런 건 없는데 마치 거기가 있으면 그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바로 원심력이죠. 돌고 있으면 회전하고 있는 물체에게는 마치 줄이 끊어지면 줄의 반대 방향으로 지름 방향으로 뭔가 튕겨져 나갈 것 같은 원운동하고 있을 때 줄이 없으면 뭐예요? 얘는 마치 튕겨져 나갈 것 같은 그런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짜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fictitious force, 겉보기 힘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이제 관성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관성력은 비관성기준계에 있는 관측자가 마치 자기가 관성기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해서 생겨난 힘, 그런 걸 이제 관성력이라고 얘기하죠. 네, 7.5절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설명을 해야겠네요. 모든 물체들은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중력이 가해지죠. 또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이 힘, 이 힘의 크기를 보니까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곱에 반비례해서 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이 힘이 가해지는 서로 이 입자들의 질량 이게 M1하고 M2인데요. 둘을 곱한 M1, M2의 비율대로 다시 또 힘은 변화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비례가 이제 R제곱분의 M1, M2에 비례하고 그 비례 계수죠. 비례 상수. 이걸 이제 G라고 두고 힘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걸 힘으로 바꿔주는 매개 상수 또는 비례 상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하는 힘은 R제곱분의 M1, M2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 G를 곱해서 힘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 비례 상수를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만유인력 상수, 유니버설 그래비테이셔널 그랬으니까 그래비테이션 그래서 사실 중력이에요. 중력 상수라고 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교재에 이제 만유인력 상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만유인력 상수. 네, 그 비례 상수의 값은 6.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킬로그램 마이너스 즉 퍼 킬로그램 퍼 세크 제곱당 미터의 세제곱. 좀 이상하죠 단위가. 단위를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G만 남겨놓고 이항해 버리면 M1, M2분의 R제곱 F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뉴턴 미터 제곱이에요. 그죠? 순서 바꿔서 쓰면 이거 F를 여기다 써줄까요?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이에요. 그런데 뉴턴 미터 제곱을 다시 킬로그램 미터 초를 다 써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우리가 단위 분석, 처음 분석하려고 하는 거고 단위는 이 단위를 가져다가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네, 거리의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제곱 법칙, 인버스 스퀘어 로라고도 이렇게 로의 하나다, 한 예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자, 보시고 만유인력 상수의 측정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캐빈디쉬라는 사람이 만유인력 상수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양쪽 끝에 질량체를 매달아 두고 여기에 다른 질량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이 둘 사이에 막 이렇게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전한 각이 얼마인지를 측정해서 도대체 이 둘 사이의 힘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서 만유인력 상수가 6.67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뉴턴미터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소행성 세레스 그랬는데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mg를 연관시키고 위치에 따라 g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예, 소행성 세레스라는 별이 있는데 표면 위에 서 있는 우주 비행사가 10m 높이에서 돌을 떨어뜨렸더니 돌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8.6초가 걸린다. 지구에서는 거의 1초도 안 걸리게 막 떨어지잖아요. 10m. 1초 걸리나요? 예. 이때 이제 세레스 소행성에서는 8.6초가 걸린다니까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중력 가속도가 작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중력 가속도 계산해 보고 반지름으로 얼마 주어졌을 때의 질량을 계산해 보자. 그래서 50km 높이에서 중력 가속도도 계산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구 대신에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별에서 1m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 가속도로 중력 가속도를 구해볼 수 있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서 가속도를 구해봤더니 0.308이 나왔어요. 0.308. 그냥 308도 아니고 0.308이니까요. 예, 아주 작은 가속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별의 표면에서 물체에 가해지는 이 중력이 바로 이제 F는 ma가 되는 거죠. 중력이 물체를 가속시키는 거니까요. 중력 F는 ma가 되는데 이 중력이 바로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R인 곳에서의 이 어떤 큰 물체가 행성 표면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그 행성을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질량 중심, 무게 중심 또는 정중앙에 행성이 다 집중되어 있는 점으로 생각할 때 이 행성과 이 물체 사이의 거리는 이 반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중력도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R 제곱분의 G mm 그죠? 행성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 물체가 이렇게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속도를 지금 구해보니까 0.30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m하고 m은 사실 약분도 됩니다. 그래서 행성의 질량 m은 여기 r제곱분의 g분의 r제곱 곱하기 a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더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g분의 r제곱 곱하기 g 대신에 a 대신에 gc라고 썼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니까 1.2 곱하기 10의 21승 킬로그램이 돼서 지구의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질량이 작은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까지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2절에 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재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지금 다 공부하기엔 그렇고 7.5.1절까지는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요거 다음은 우리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